자, 지난해 11월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면서 여야에서 파격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인천인가요? 거기서는 아이가 한번 태어나면 거의 총 1억을 주는 시스템이 지금 마련돼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온 건지 또 실제 그렇게 돈 주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 민생검증반 시간에는요. 그래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오늘은 정치하는 엄마들 박미나 공동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우선 안진걸 소장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박미나 공동대표는 아침에 식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줘야 돼서 아이와 함께 있다 보니까 직접 스튜디오 출연을 못하시고 전화 연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그 통계청 발표를 보게 되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7,531명이래요. 이게 1년 전보다도 7.6%나 줄어든 수치인데 평균 출생아 수를 보통 합계 출산율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18년도에 0.98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 명도 안 낳는다니까 둘이 결혼해서 네. 우리가 보통 둘이 결혼하면 2명을 낳아야지 그게 그냥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또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중간에 감소하는 인구를 생각하면 일보다 더 많아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아예 0.98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0.72명 이제는 0.6명대로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두 분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 민생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하려고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우선 2030 청년들에게 도대체 왜 결혼 안 하고 왜 아기를 안 낳는지 물어봤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한번 보고 얘기하죠. 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시나요? 정책도 솔직히 조금 좋은 게 없고 애를 낳는다고 해서 제 몸이 더 망가진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직장 내에서 솔직히 대기업 아니고서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를 생각했을 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또 그렇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득이 있나?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주거 지원이랑 그리고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보장 제도를 조금 더 특정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뭐 이번에 새로 나온 대출, 이 신생아 대출 이런 거는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안 낳고 싶어요. 왜 안 낳고 싶으세요? 일단은 퇴근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육아를 부모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를 낳는 거는 욕심이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지원 제도가 잘 돼 있다면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까지 하시나요? 네, 그쵸. 아무래도 뭐 좀 일찍 퇴근하고 아이랑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이러면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저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싶은데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보통 이제 퇴근을 해도 육출을 한다고 많이 하세요. 근데 육출을 하면은 사실 이제 일찍 퇴근을 시켜주는데 사실 업무는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걸 채워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출퇴근 유연제뿐만 아니라 업무 양도 좀 줄여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이진아 기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분들 모시고 인터뷰하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목소리 들으셨죠? 이 기자 목소리. 본인도 결혼 안 해놓고 남애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환경이 안 된다. 사실 내가 나와가지고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고 내가 일찍 퇴근해봤자 결국 육아 출근하러 가는 건데 육출이라고 보통 그러죠. 육아 출근하러 가는 건데 그러면서 또 이런 일들이 쌓이고 도대체가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미나 대표님. 이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렇게 청년들도 아는 정책들, 그러니까 뭘 해줘야지 아이를 잘 결심을 하는지, 저렇게 2030년 청년들도 아는데, 실제로 정치하는 분들은 지금, 정책 내놓는 분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아기를 키우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이고 우리 박 대표님도 그런 분들인데 이 여성들이 겪는 이 육아와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 우리 안진걸 소장은 좀 알 것 같긴 한데 네. 어땠습니까? 인터뷰 보시니까. 네, 너무 마음 아프고 기성세대로서 막중한 또 책임감과 죄송함이 같이 느껴집니다. 저도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만약 교육비, 양육비 부담을 덜 느꼈다면 아이를 하나 더 낳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 낳아서 더 잘 키워야 되는데 둘 낳아가지고 제대로 못 키우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이한테도. 네. 그리고 엄마 아빠의 고통도 커지고 경제적. 그래서 둘째를 포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 저출생 문제를 분석해 보면 네. 사실은 사회경제 고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줄기차게 모든 조사에서 50% 안팎은 너무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사회경제 고통이 커질까 봐, 잘 못 키울까 봐, 네. 또는 육아 환경이 나빠서라는 답은 50% 꾸준히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삶의 가치관의 변화죠. 그분들에게는 출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네. 최소 50%의 청년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원과 조건을 만들면 언제 낳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만약에 인구 유지 출산 장려부가 생기면요. 그 장관은 20대, 30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러면 사실혼이든 또는 동거든 또는 결혼을 앞둔 분들이 해야 돼요. 출생을 앞두고 있거나 네. 고민하고 있거나 출생한 아이가 하나 있거나 둘이 있는 사람들이 장관, 차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제대로 된 대책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출산이란 말을 안 쓰시고 출생이란 말을 지금 일부러 예, 예. 쓰시잖아요. 출산과 출생이 다릅니까? 사실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처음에 출산율 그러니까 출산은 이제 엄마 아빠가 또는 성인 남녀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왜 애기 안 낳는 엄마가 문제다라고 사설을 쓰고 그랬어요. 한때. 네.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도저히 낳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 그다음에 정말 아이를 낳으면 정말 예쁘게 사랑스럽게 잘 키우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못 낳는 건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조건이다 지금. 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또 여성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문제를 짚자. 그래서 출산율이라는 말도 쓰지만 네. 출생률 또는 출생이 지금 저출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언어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여성한테 원인을 전가하지 말아라. 응? 이 얘기죠. 핵심은. 맞습니다. 젊은 여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이를 정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환경이 문제인데 조건이 문제인데. 네, 조영용님께서 대한민국 이러다가 100년 후쯤에 멸종되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 부모 세대처럼 희생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KT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또 잘못된 판결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살살님, 여자들 몸 망가질까 봐 아이 안 낳는 듯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여기서? 자, 어쨌든 제가 또 너무 직설적으로 아니,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박민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와닿지도 않고 그래봤자 아무도 안 낳는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제가 들어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도대체 이분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정책이라고 내놓나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아요. 특히 뭐 육아휴직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현실을 모르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던데 OECD 중에서 우리 출산율에 육아휴직 사용하는 비율이 또 제일 꼴찌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중에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어떤 거는 좀 부족하고 뭐 이런 걸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사실 뭐 현재 나와 있는 정책 중에는 현금성 정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현금성 정책? 네, 이제 뭐 나오면 돈 줄게 이런 거. 그러니까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70만 원에서 현재 이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만 8세 미만까지 이제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이렇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그쵸, 안 주는 것보다야 안 주는 것보다야 좋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와닿지도 않고 별로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출산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결혼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그런 출산과 결혼이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둘이 만나 둘을 낳아야 일이 되는 건데 하나 낳고 또 아이를 가져야지 둘째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 가는 거죠. 네.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현금성 이런 정책들이 보면 또 이게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결국에는 그런 비용들이 출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출산 시장의 고비용을 좀 부추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제 산후조리원 바우처 형태로 이제 산모에게 10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사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그 바우처 지급 전보다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현금성 정책들이 내 경제 사정을 좀 채워준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엔 출산 시장의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현상을 좀 초래하고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런 거 해주시는 거, 너 안 해주는 거보다 좋지만, 여전히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외국 사람들이 2명이 그 영상도 하나 내놓고 한 명은 내가 산후조리원 가봤더니 한국에 왜 애 안 낳는지 알겠더라. 이런 내용의 기사도 쓴 게 있었어요. 너무 비싸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는 경쟁사회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도대체 애 낳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힘들더라. 물론 우리나라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걸 들여다보게 되면은 외국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가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에 좀 경제적 지원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액이 0세에는 월 70만 원, 그다음에 1살 된 아기에게는 월 35만 원, 출산 직후에는 또 20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둘째 이상 낳게 되면은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지급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부부의 자녀, 그러니까 경제적인 월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또 좀 혜택이 좀 더 있고, 네, 뭐 아동장려금이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쓰여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이 좀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애를 낳겠다 이렇게는 잘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문제인데요. 아동수당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0세에서 7세까지 월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네, 노 변호사님이나 저나 우리 애청자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이제 박 대표님 잘 말씀하시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들 생각하시죠. 그리고 다 그걸 신청해서 받고 계세요. 실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요. 네. 예전에는 없었는데. 야, 우리 때는 진짜 한 번도 안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0년 전후에서 우리 당시 진보 개혁 세력과 시민단체가 싸워서 만든 것들 몇 개 있는데 그게 그래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아동수당 같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10만 원 딱 느낌이 벌써 그걸 어떻게 그다음에 보세요. 출산 장려금 200만 원이나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기차를 샀는데 그때 보조금으로 무려 1,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저보다 먼저 산 사람은 1,500만 원도 지원을 받았어요. 3천만 원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댓글을 보고 너무 충격받은 게 저는 그게 아무 문제식 못 느꼈던 거예요. 저출생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면서도 야, 전기차 나면 1,200에서 1,500만 원 주면서 아이 나면 200만 원 주면 그건 아이 낳지 말고 전기차를 낳으라는 거잖아.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놀러 다니라는 거잖아. 산업 대기업들 전기차를 파는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한테는 큰 혜택을 주면서 정작 나라가 이제 곧 망한다. 인구 소멸 국가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아이 낳으면 200만 원을 준다고? 나 같아도 아이 안 낳고 그냥 전기차 낳겠네. 왜? 1,500을 주는데.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너무 큰 반성을 했어요. 맞구나. 그러네. 정말 2030 입장에서 차보다는 아이를 낳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네. 지원된다는 느낌을 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동수당이 10만 원인데 이게 제가 이걸 꼭 짚어야 되는데요. 프랑스나 캐나다가 저출생 국가에서 지금은 이제 합계 출생률이 뭐 인구 엄마 아빠당 2명쯤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다도 씨 선생님 직접 만났는데 그분이 딱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고등학교까지 아동수당 50만 원 줘서 경제적 고통이 없게 만들어주고 육아로 인한. 월. 두 번째, 대학은 무상교육이잖아요. 프랑스 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낳았냐, 결혼했냐, 아빠는 누구냐, 니들 뭐 계획은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주변에서 엄청 대한민국을 엄청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맞아요. 까다롭게 굴고. 맞아요. 근데 프랑스만 해도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점점. 아주 일단 태어나면 무조건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뭐 물어볼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부모가 안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알겠습니다. 출생이 매우 축복받고 자유롭고 또 그거로 인해서 어떤 차별이나 지적 같은 걸 받는 문화가 거의 없어지고 네.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50만 원, 대학 네. 무상교육 이걸로 알겠습니다. 출생이 올라갔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당하고 야당이 전부 다 일가족, 이 출생 정책, 행복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다 내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뭐예요, 지금? 예, 지금 크게 5가지인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 최대 150만 원인데 210만 원까지 인상한다. 인상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년 5일씩 돌봄 육아를 오. 신설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육아 동료 수당으로 해가지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80에서 160원 인상도 있고 그다음에 난임 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많이 들고 보험이 적용됐다 나중에 안 돼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과 함께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새학기 도약 바우처라 그래서요. 제가 이제 아동수당은 매달 50만 원씩 인상해서 주셨는데 여기는 매달은 아니고 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기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없는 것보다 나은데 네. 저는 좋습니다. 이 대책도 평가할 만한데 예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만 20세 되기 전까지 1억을 주자. 그러면 올 50만 원이면 1억쯤 되거든요. 네. 1년 600만 원이죠. 그럼 10년 6천만 원, 그다음에 20년이면 1억 2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자 이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합격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5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도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복지나 이런 민생을 자꾸 우리 공공인프라로 확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대책은 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예산이 보통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발표한 것은 한 10조 원 정도? 10조 안팎, 11조 이렇게 발표가 했는데 네. 아니 뭐 그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발표는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작년에 너무나 많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60조의 세수 결손이 그러니까 발생했잖아요. 돈이 없는데. 예, 올해는 더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자들 세금, 뭐 대기업 세금 똑 깎아주겠다, 다 없애겠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서민 중산층 증세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네. 그것대로 짚고 이 대책이 좋지만 돈이 없지 않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이 세수 결손이 발생하니까. 그럼 지속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박민아 대표님. 그 네네. 민주당에서도 이런 종류의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어떤 정책인지 아세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이런 제도 개선에 중점을 좀 두고 있다면 네. 뭐 민주당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비의 물질적 지원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뭐 우리 아이 보듬주택, 뭐 2자녀 출산하면 뭐 24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주겠다. 3자녀 출산할 때 33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좀 하고 그리고 네. 뭐 무이자 1억 원 대출 지원해서 이제 첫째 출생하면 무이자 지원하고 둘째 출산하면 무이자의 원금 50% 감면 또 셋째까지 출산을 하게 되면 전액 감면해 주겠다 1억 원을 뭐 이런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특히 이제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네. 살다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인 것은 맞고 사실 우리가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주거의 안정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뭐 결혼을 지금 예정하고 있거나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굉장히 달콤한 정책이지 않을까, 가장 달콤한 정책이라고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청년 세대들에게. 하지만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안진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출산을 결심하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 사실은 지금 미래 세대에게도 우리가 되게 빚을 많이 안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힘에서 내놓은 정책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봐도 드는데 네네. 안 그래도 초고령 사회의 빚더미를 지금 미래 세대에게 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 큰 빚을 좀 지어주게 되는 게 아닌가. 내 1억 원이 우리 아이에게 나는 무이자로 대출받지만 이게 그대로 아이에게 또 전가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달콤하지만 1억 원가 그리고 뭐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바꿀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자꾸 이런 물질적 지원, 뭐 경제적 지원, 뭐 안 주는 것보다 좋지만 결국에는 저는 개개인의 삶이 윤택해져야 결혼과 출산을 좀 결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아이를 직접 낳고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띵동 뭐 택배 눌러가지고 하는 그것 나왔던 거죠. 민주당에서는 헝가리 출산 정책을 우리나라에 맞춰가지고 좀 도입한 걸로 보여서 특히 주거 관련된 것하고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보듬주택 2자녀 출산하면 24평형, 이건 이제 당연히 임대주택입니다만은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주겠다. 또 3자녀 출산하는 경우는 33평짜리를 또 이렇게 주겠다. 그 다음에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1억 정도 대출을 지원해주되 아이를 3명 낳으면은 아예 나중에 원금까지 다 탕감해주겠다, 뭐 이런 등등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좀 전에 지적했듯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안 소장님. 네. 민주당에서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대책까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 얘기는 안 나왔다. 대략 뭐 25조에 30조 정도 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네. 근데 이게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년 뭐 저출생 예산으로 뭐 몇백조를 썼다, 합쳐서. 2022년도 저출생 대년에서는 51조 7천억을 쓴 거로 추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각기 분산되어 있고 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마구 써가지고 50조 안팎을 쓰느니 지금 2030에 물어보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나는 문화적 요인으로 출생을 안 하지만 사회경제적 조건, 주거 문제 같은 것을 출생을 못하는, 하고 싶으면 못하는 게 50% 안팎 꾸준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출생률을 조사해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출생률이 다르고요, 공무원하고 비공무원이 출생률이 다릅니다. 공무원 출생률이 높죠. 부자와 서민의 출생률이 뻔히 2명, 1명 이렇게 되는 거,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정책은 돈이 설령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동수당 인상과 함께 그래, 내가 정말 아이 키우려면 최소한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년 25조에 30조가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처럼 무조건 감세해주고 특히 부자 대기업에게 감세해주는 게 아니라 뭐 횡재세든 또 미국 부자들이 요즘에 세금 더 내겠다고 캠페인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유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일정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실력, 이제 그 재력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 책임 호소해서 증세를 해서 그걸로 재원을 마련하는 대책까지 이제 패키지로 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든 야든 지금 내놓는 정책에 돈이 많이 드는 건 확실한데, 지금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용했다는 돈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오히려 합치게 되면 이번에 나오는 그런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해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한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지는 한 0.5 정도 네, 되는 맞습니다. 금액으로 네. 오히려 그냥 이쪽에다 집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해주게 되면은 좀 더 낫는데 아이들 출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두 분이서 30초씩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조금 이 정책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한마디씩 해주시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박 대표님. 네, 저는 뭐 기존 현행 정책들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내놓는 정책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 출산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출생 정책이 뭐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면은 저출생이 극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줄게 낳고 나서는 그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출생하고 나서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게 통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합적인 정책이 아닌 거죠. 계속 그냥 낳으면 100만 원 줄게, 낳으면 뭐 1억 줄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충분히 내 아이를 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사회 안전망, 내 아이가 어디서든 안전할 수 있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 내 아이가 언제 어디서 아파도 내 그 의료 시스템이 있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모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저출생 알겠습니다. 정책이고, 네. 그게 인구 소멸을 막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소장님 말을 못 듣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야가 네. 지금 비슷한 정책 내놨거든요. 네. 합쳐가지고 네. 더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내놓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 그리고 박민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